남편은 내가 출장을 떠나자마자 보란듯이 상간녀를 집으로 끌어들였다. 심지어 그녀가 내 물건을 쓰고 우리의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까지 했다. 그는 자신의 그 모든 비열한 행동이 CCTV를 통해 나에게 고스란히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나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이른 귀국 항공편을 예약하고 바깥에서 문을 잠근 뒤 그의 온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님, 어머님, 고모님, 삼촌들, 지금 바로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강태민 씨가 새 신부를 들인 것 좀 보세요. 5년,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내 인생의 가장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고 믿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내 이름은 민서연. 내가 남편이라 부르는 남자의 이름은 강태민이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친구들 눈에는 하나같이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지금 살고 있는 강남의 이 고급 아파트는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선물해 주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태민에게 우리가 함께 대출받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자격지심을 느끼거나 물질적인 것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계산적인 색안경 없이 순수한 사랑을 찾기 위해 국내 굴지의 건설그룹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신분을 숨겼다. 그리고 강태민이야말로 바로 그 진실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나는 매일 아침 그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의 서재 책상 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그의 양복을 반듯하게 다려주었다. 그는 종종 뒤에서 나를 껴안고 내 머리카락 향기를 맡으며 속삭이곤 했다. 이렇게 살림 잘하는 아내가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어. 당신은 집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만 해. 바깥 세상의 풍파는 모두 내가 막을 테니. 지난 5년간 나는 매일같이 이 달콤한 말을 들었다. 그것은 마치 나를 완전히 믿게 하고 그가 만들어낸 행복의 껍질 속에 완전히 빠져들게 하는 안정제와도 같았다. 태민은 야망이 있는 남자였다. 그는 항상 나에게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원대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고 그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높은 연봉을 받던 좋아하는 일을 그만두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다. 그가 오롯이 자신의 커리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심지어 그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나는 망설임 없이 내 개인 비자금을 그에게 내주었다. 남편의 성공은 곧 아내의 공이라 생각했고 그가 성공하기만 한다면 나의 희생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믿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다. 태민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고 손에는 붉은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서연아, 좋은 소식이야. 내가 몇 달 동안 쫓아다니던 제주도 프로젝트. 드디어 성사됐어. 파트너 측에서 내일 당장 제주도로 날아와서 회의하고 계약서에 서명하자고 하네. 이건 내 인생 최대의 기회야. 나는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뻐하며 서둘러 꽃다발을 받아들었다. 그의 기쁨이 나에게도 전해지는 듯했지만 어째서인지 마음 깊은 곳에서 막연한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이번 출장이 너무 갑작스러워서일까? 아니면 오늘따라 그의 눈빛이 어딘가 달라 보여서일까?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며칠이나 걸리는데요? 나는 그 쓸데없는 느낌을 떨쳐내려 애쓰며 물었다. 한 3일 정도?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당신한테 돌아올게. 집에서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겠어? 그는 여전히 다정한 손길로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익숙하잖아요. 걱정 말고 일 잘 보고 와요. 집안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나는 정성껏 그의 짐을 쌌다. 셔츠 한 장, 양복 한 벌까지 모두 반듯하게 다려 캐리어에 차곡차곡 넣었다. 비타민 한 통과 함께 제때 약을 챙겨 먹으라는 작은 쪽지를 넣어두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감동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역시 우리 아내가 최고야. 돌아올 때 큰 선물 사올게. 기다려. 다음 날 아침 나는 현관문까지 그를 배웅했다. 그는 나를 꽉 껴안았다. 어딘가 서두르는 듯한 포옹을 끝으로 그는 서둘러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불안감은 더욱 강하게 나를 덮쳤다. 집으로 돌아오자 넓은 아파트는 텅 빈 듯 서늘하게 느껴졌다. 나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집안을 청소하고 화초에 물을 주며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태민의 모습과 그 불안감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문득 한 달 전쯤 아파트 단지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태민을 설득해 집안에 CCTV를 설치했던 것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그가 불편해했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가 많은 이 거실과 현관에만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하자고 말하자 결국 동의했다. 거실 천장 구석에 달린 작은 카메라는
언제든 내 휴대폰과 연결될 수 있었다. 설치한 이후로 한 번도 켜본 적이 없었지만 오늘따라 이상한 충동에 휩싸였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그냥 집이 안전한지 잠깐만 확인하는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앱을 열었다. 화면에는 익숙한 거실의 모습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고요했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긴 빗줄기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의 의심을 비웃었다. 앱을 끄려던 순간 휴대폰 스피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문 열리는 소리. 나는 깜짝 놀라 화면에 눈을 고정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내 남편, 강태민이었다. 그는 지금쯤 제주도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것은 아주 젊은 여자였다. 긴 웨이브 머리에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태민은 현관문을 잠그고는 돌아서서 그 여자를 거칠게 끌어안았다. 열정적이고 소유욕 넘치는 포옹이었다. 그들은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카메라 렌즈 바로 아래 거실 한복판에서 개걸스럽게 키스를 나눴다. 그 순간 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온몸에 피가 굳는 듯했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졌다. 5년간의 사랑, 5년간의 믿음, 5년간의 희생이 모두 뻔뻔한 거짓말이었다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다른 감정, 무섭도록 차가운 증오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 연극, 그 결말은 내가 직접 써주리라. 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등은 우리가 주말 오후에 함께 골랐던 부드러운 소파에 기대어 있었다. 이제는 그 소파마저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휴대폰은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화면은 여전히 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지도 다시 쳐다볼 용기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 역겨운 장면은 이미 내 망막과 마음속 구석구석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 여자의 앙칼진 웃음소리, 그리고 매일 밤 내 귓가에 사랑을 속삭이던 태민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이제는 다른 여자를 향하고 있었다. 위장에서부터 역한 기운이 올라왔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모든 것을 토해냈다. 점심으로 먹은 음식, 쓰디 쓴 위에, 그리고 내가 스스로 가꿔온 완벽한 결혼 생활에 대한 달콤한 환상까지 모두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보았다. 퉁퉁 부은 눈, 창백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내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했다.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아픔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부족했나? 충분히 예쁘지 않았나? 아니면 그를 위해 충분히 희생하지 않았나? 나는 그의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그 대가는 이토록 잔인한 배신이었다. 나는 얼굴에 찬물을 끼얹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안 돼. 무너질 수 없어. 우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지금의 나약함은 나를 그저 비참한 웃음거리로 만들 뿐이다. 강해져야 해. 내가 부족했나? 계산적으로 움직여야 해. 냉정해져야 해. 손은 떨렸지만 이성은 이미 승리했다. 봐야 해. 이 더러운 연극을 끝까지 봐야만 해. 그 제3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아야만 했다. 화면 속 그들은 더 이상 거실에 없었다. 침실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우리의 침실. 내 마음이 뒤틀렸다. 내가 손수고른 침대 시트와 베개, 우리 부부의 달콤한 추억이 가득한 그곳이 이제 다른 여자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었다. 나는 카메라의 되감기 기능을 눌렀다. 태민이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다시 돌려보았다. 그는 캐리어조차 들고 있지 않았다. 제주도 출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아마 공항에 가서 체크인 사진 몇 장을 찍고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애인을 데려온 것이리라. 나는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보았다. 한유라라는 그 여자는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인 양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 내가 직접 만든 주스를 꺼내 자연스럽게 마셨다. 내가 가장 아끼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 건반을 되는 대로 눌러보기도 했다. 그리고 내 분노를 폭발시킨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다. 그녀가 나의 드레스룸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곳에는 내가 수년간 모아온 명품 가방, 신발, 옷들이 있었다. 내가 소중히 아끼던 물건들. 유라는 내가 지난달에 새로 산 에르메스. 버킨백을 아무렇지 않게 들어보고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려보며 태민에게 애교를 부렸다. 오빠, 나 이거 잘 어울려? 오빠 와이프보다 나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태민은 문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황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내 아내가 어떻게 너랑 비교가 되겠어? 마음에 들면 그냥 가져. 마음대로 써.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바람을 피운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애인이 내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차지하는 것을 허락할 만큼 비열한 인간이었다. 이 모욕감, 이 경멸감은 그들이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고통은 다른 감정으로 변했다. 얼음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증오였다. 더 이상 울지 않으리라. 내 눈물은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위해 흘리기에는 너무 아까웠다. 나는 실시간 화면을 끄고 녹화 모드로 전환했다. 이 모든 증거를 저장해야 했다. 나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해졌다. 고통으로 혼란스러웠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고 뚜렷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혼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강태민과 그의 애인에게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전화를 걸어 소란을 피우거나 집으로 달려가 현장을 덮칠 수는 없었다. 그건 너무 단순하고 그들에게 너무 쉬운 길이었다. 그들은 부인하고 변명하고 결국에는 그의 가족들 앞에서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아니, 더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들이 스스로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게 만들 연극이. 나는 시댁 식구들을 떠올렸다. 항상 자기 아들이 잘났다고 자랑하며 내가 고아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던 시어머니 김여사. 남자는 처첩을 거느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시아버지 박 사장. 그리고 나를 운 좋게 높은 곳에 시집 온 사람으로 여기던 그의 모든 친척들. 그래,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 그들이 그토록 떠받들던 아들, 조카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보여줘야 해. 그들이 직접 그의 추악함을 목격하게 만들어야 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주소록을 열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유비. 유비 변호사는 내 대학 시절 유일한 단짝 친구이자 나의 진짜 신분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똑똑하고 날카로우며 의리가 넘쳤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유비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민서연 여사님. 해가 서쪽에서 떴나? 오늘 어쩐 일로 이 비천한 것에게 전화를 다 하셨을까? 나는 농담할 기분이 아니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유비야, 네 도움이 필요해. 아주 큰일이야. 내 목소리에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유비도 진지해졌다. 너 무슨 일 있어? 강태민, 그 인간 바람났어. 지금 그 여자 데리고 우리 집에 있어. 유비는 잠시 침묵하더니 욕설을 내뱉었다. 그 개자식. 내가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지금 그 얘기 할 때가 아니야. 나 계획이 필요해. 유비야. 그 인간 집안 사람들 눈을 확 뜨게 해줄 계획.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유비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어떻게 하고 싶은데? 말만 해. 법적인 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 증거가 필요하든 사람이 필요하든 뭐든 말만 해. 유비의 지지는 산산조각 난 내 몸에 힘을 불어넣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내 목소리는 완전히 평정을 되찾았다. 내일 아침 가장 빠른 서울행 비행기표 좀 예매해줘. 나는 돌아가야 했다. 배신당한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가 울고불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 연극을 연출할 감독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했다.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심야 비행기는 보통 한산했지만 그날 밤 내 마음은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비즈니스석에 앉아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저 불빛들 중에 우리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도 있을까? 그곳에서 지금쯤 내 남편은 우리의 침대 위에서 다른 여자를 끌어안고 있겠지.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유비와 통화한 후 나는 밤새도록 CCTV 영상을 돌려보았다. 보면 볼수록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다.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직 역겨움과 경멸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들은 사랑만 나눈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보란듯이 나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남편의 애인인 한유라가 태민에게 묻는 소리를 들었다. 오빠, 그 짜증나는 마누라는 언제 버릴 거야? 나 이제 기다리기 힘들어. 태민은 여전히 나에게 하던 그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곧이야. 자기야. 걔는 고아에 기댈 곳도 없고 나한테 죽고 못 살잖아. 내가 달콤한 말 몇 마디만 해주면 고분고분 말 잘 들어. 적당한 때 봐서 최대한 조용히 내보낼 거야. 이 재산, 이 집 전부 다 우리 것이 될 거야. 기댈 곳 없는 늙은 마누라, 나한테 죽고 못 사는 여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다. 그의 눈에 나는 그저 불쌍하고 조종하기 쉬운 바보였을 뿐이다. 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는 아마도 나의 외로움 때문에, 내가 스스로 뒤집어 쓴 고아라는 타이틀 때문에 나와 함께 했을 것이다. 가족이 없는 여자는 통제하기 쉽고 자신에게 감사하며 완전히 의존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리고 그가 애인에게 자랑스럽게 떠벌리던 그 재산. 그는 그것이 내가 실제로 가진 것에 비하면 모래 한 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나는 눈을 감았다. 6년 전의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 으리으리한 저택을 떠나기로 결심한 날, 나는 아버지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다. 아빠, 죄송해요. 정해진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스스로 행복을 찾고 싶어요. 돈과 지위에 휘둘리지 않는 행복을요.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남자를 찾고 싶어요. 아빠의 딸이라서가 아니라요. 저를 찾지 마세요. 진짜 행복을 찾으면 그때 돌아갈게요. 평생 재계에서 철인으로 불리던 나의 아버지는 나를 막지 않으셨다. 그저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만을 보내셨다. 진성가의 문은 언제나 너를 위해 열려 있다. 지난 6년간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 서빙도 하고 판매원도 하고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다.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 태민을 만났다. 그는 내가 가장 외롭고 약해졌을 때 나타났다. 그는 나에게 보호받고 사랑받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순진하게도 그것이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었다. 나는 서둘러 결혼했고 그와 가정을 꾸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것이 거짓과 계산으로 지어진 연극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아빠, 제가 틀렸나 봐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렀다. 내가 찾던 진정한 사랑은 결국 신기루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이 실수는 제 손으로 끝내고 돌아갈게요. 실패한 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은 사람으로요. 비행기는 동틀 무렵 김포공항에 착륙했다. 서울은 마치 나의 슬픔을 씻어내려는 듯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나를 맞았다. 유비가 도착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본 그녀는 많은 것을 묻지 않고 그저 나를 힘껏 안아주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고의 변호사. 증거는 모두 백업해뒀고 이제 네 명령만 기다리면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계획을 점검했다. 너 정말 괜찮겠어? 유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 집안 사람들 전부 부르는 거. 만약 그들이 난리를 치면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난리를 쳤으면 좋겠어. 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고 싶어. 그들이 항상 쓰고 다니던 위선의 가면을 모든 사람 앞에서 찢어버리고 싶어. 항상 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던 시어머니 김 여사가 자기 금쪽 같은 아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보게 하고 싶어. 그들이 항상 무시하던 고아 며느리가 쉽게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유비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걱정에서 감탄으로 바뀌었다. 좋아, 네가 결심했다면 나도 끝까지 간다. 이 연극, 아주 성대하고 충격적으로 만들어서 그 인간들 평생 잊지 못하게 해주자. 차는 우리 아파트에서 안전거리를 두고 멈췄다. 유비는 나에게 튼튼해 보이는 자물쇠와 새 휴대폰이 든 가방을 건넸다. 이 휴대폰으로 전화해. 모든 통화는 증거로 녹음될 거야. 그녀가 당부했다. 나는 1층 카페에 있을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경호팀도 근처에 있으니 필요하면 바로 개입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받았다. 고마워, 유비야. 친구 사이에 뭘? 어서 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야.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문을 열었다. 비는 그쳤고 공기는 상쾌하고 시원했다. 나는 25층 불이 켜져 있는 우리 집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내가 그토록 정성을 다해 가꾸었던 보금자리가 이제 내 인생 최대의 복수극을 위한 무대가 되려 하고 있었다. 두렵지도 떨리지도 않았다. 내 마음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호수처럼 고요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25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다. 단호한 눈빛과 차가운 미소를 띤 여자.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25층 복도는 조용했다. 천장에서 비추는 노란 불빛만이 복도를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나는 C2508호 나의 보금자리 앞에 섰다. 손에 쥔 열쇠 꾸러미에서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나는 서둘러 문을 열지 않았다. 나무 문에 귀를 대고 안의 동태를 살폈다. 음악 소리도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거의 완벽한 침묵. 아마 하룻밤의 활락에 지쳐 깊이 잠들었겠지. 오히려 좋아.
내 계획을 실행하기에 더 좋은 조건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꽂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돌렸다. 딸깍. 문이 작은 틈으로 열리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쏟아진 와인 냄새, 하룻밤 묵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 그리고 가장 역겨운 것은 여자의 싸구려 향수 냄새와 남자의 땀 냄새가 뒤섞인 냄새였다. 이것은 보금자리의 냄새가 아니었다. 타락과 배신의 냄새였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의 광경은 욕설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게 만들었다. 와인병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내가 프랑스에서 직접 주문한 고급 와인잔은 산산조각 나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대리석 소파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피자 박스와 뼈만 남은 닭다리가 담배꽁초 더미 옆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거는 내가 매일 저녁 책을 읽던 안락의자 위에 어떤 여자의 검은색 레이스 브래지어가 보란듯이 던져져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가 내 집이란 말인가? 내가 그토록 공들여 꾸미고 구석구석 정성을 다했던 공간이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었다. 내가 항상 자부심을 가졌던 정갈함과 세련됨이 무참히 짓밟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재빨리 그것을 억눌렀다.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다. 나는 새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찰칵, 찰칵, 찰칵. 나는 그들이 남긴 모든 더러운 흔적, 환락의 증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촬영했다. 이것은 잠시 후 내가 그들의 얼굴에 날릴 보이지 않는 따귀이자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았다. 침실 문 앞 바닥에는 새빨간 하이힐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어 안쪽의 상표를 확인했다. 저렴한 보세 브랜드. 내 남편의 취향도 고작 이 정도였군. 나는 비웃으며 그 구두를 거실 한가운데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가지런히 놓았다.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어젯밤 카메라를 통해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곳. 실제 광경은 상상보다 더 끔찍했다. 나의 명품 가방들은 상자에서 꺼내져 바닥에 마구 던져져 있었고 비싼 실크 드레스들은 옷장에서 끌어내려져 구겨져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입어본 것이 아니었다. 도둑처럼 뒤지고 망가뜨렸다. 아마도 질투했겠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족한 삶을, 그녀가 갈망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삶을. 잠시 연민이 스쳤지만 이내 경멸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동정받을 자격이 없었다. 마침내 나는 우리 침실문 앞에 섰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태민의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와 다른 사람의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가지 않았다. 그 역겨운 광경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지 않았다. 카메라에 녹화된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뒤로 물러나 거실로 나왔다. 모든 증거는 수집되었다. 이제 서막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시간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유비가 준 튼튼한 자물쇠를 꺼냈다. 조용히 현관문을 조금 열고 밖에서 안으로 손을 뻗어 보조 자물쇠로 문을 잠갔다. 철컥. 작지만 단호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끝났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더럽힌 황금 세장 안에 갇힌 새가 되었다. 내 열쇠 없이는 아무도 나갈 수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무대는 설치되었고 주연 배우들은 자신의 비극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태연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맞은편 건물에 있는 24시간 카페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우리 집 창문이 바로 보이는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설탕 없는 블랙 커피를 주문했다. 그 쓴맛이 이상하게도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새벽의 서울 공기는 쌀쌀했다. 나는 얇은 가디건을 여미며 25층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저 안에서 두 남녀는 죄악의 밤을 보낸 후 깊은 잠에 빠져 있겠지? 바로 아래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불씨를 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 불씨는 곧 그들의 미래, 명예, 그리고 자존심을 모두 태워버릴 것이다. 나는 새 휴대폰을 열어 주소록을 켰다. 내가 곧 연극에 초대할 관객들의 명단은 유비가 미리 작성해 두었다. 시부모님, 고모, 삼촌 등 강씨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척 20여 명. 나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던 사람들, 내 뒤에서 고아라며 수군거리던 사람들. 오늘 나는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연극 한 편을 보여줄 것이다. 차가운 카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었다. 강태민 인생 최대의 연극이 곧 막을 내릴 것이고 그 연출가는 바로 나였다. 첫 번째 전화는 누구에게 걸어야 할까? 당연히 가장 중요한 사람이어야지. 내 손가락은 화면을 스크롤하다 시어머니라고 저장된 이름 위에서 멈췄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호흡과 감정을 조절했다.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 민서연이 아니었다. 나는 배우였다. 내 인생 가장 비극적인 역할을 준비하는 배우.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이른 아침의 정적 속에서 길게 울려 퍼졌다. 아마 김 여사는 아직 잠들어 있겠지. 대여섯 번의 신호음 끝에 마침내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에 취해 짜증이 가득 섞인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이 시간에 누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숨을 가쁘고 불규칙하게 몰아쉬며 미리 연습해둔 흐느낌을 섞었다. 어머님, 어머님? 나는 간신히 속삭였다.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갈라졌다. 수화기 저편은 잠시 조용했다. 이내 김 여사의 목소리는 잠에서 깬 듯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서연이냐? 너 왜 그래? 아침부터 왜 울고 그래? 어머님 저 좀 살려주세요. 태민 씨가. 나는 의도적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며 남편의 이름만 반복했다. 극도의 공황 상태를 연출하기 위해서였다. 태민이가 왜? 똑바로 말해봐. 우물쭈물하지 말고. 김 여사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그녀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다. 진정한 다정함이나 관심 없이 오직 명령과 짜증뿐이었다. 태민 씨가. 어떤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어머님? 나는 이내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자기 아내래요. 저보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래요. 제가 안 나간다고 하니까 저를 때리기까지 했어요. 어머님, 너무 무서워요. 나는 극적인 효과를 더하고 그녀의 호기심과 분노를 자극하기 위해 맞았다는 거짓말을 덧붙였다. 그녀가 항상 무시하던 고아 며느리가 감히 자기 금쪽 같은 아들을 고자질했으니 분명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었다. 역시나 김 여사의 반응은 내 예상대로였다. 내가 괜찮은지 묻기는커녕 첫마디는 질책이었다. 뭐?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우리 태민이는 지금까지 마누라한테 큰 소리 한 번 안 낸 애야. 때리다니 말도 안 돼. 네가 또 뭘 잘못해서 걔가 화를 낸 거 아니야? 전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어머님. 나는 억울함 가득한 목소리로 연기를 이어갔다. 갑자기 그 여자랑 같이 나타나서는 제가 몇 마디 물어봤다고 미친 듯이 화를 냈어요. 그 여자는 지금 제 옷을 입고 제 물건을 쓰고 있어요. 어머님, 그 사람들이 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지금 복도에 앉아 있는데. 너무 추워요, 어머님. 나의 말은 절반은 진실, 절반은 거짓이었지만 목소리에 담긴 절망감은 완벽하게 진짜였다. 수화기 너머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김 여사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겠지. 너, 그거 정말이야? 태민이는 지금 제주도에 출장 갔는데 어떻게 집에 와? 모르겠어요, 어머님. 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나는 비참하게 울부짖었다. 분명 그 계집애가 태민 씨를 꼬드긴 걸 거예요. 태민 씨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어머님, 여기로 와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어머님은 태민 씨 엄마니까 어머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거예요. 저희 가정이 깨지는 거 원치 않아요. 어머님, 나는 의도적으로 모든 잘못을 그 낯선 여자에게 돌리고 김 여사의 역할을 교묘하게 치켜 세웠다. 나는 그녀가 통제욕이 강하고 항상 자신이 집안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들을 여우 같은 연예계에서 구출하고 이 며느리를 다시 길들이는 일은 분명 그녀의 흥미를 끌 것이었다. 한참 동안의 침묵. 나는 김 여사가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아마 내 말과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겠지만 호기심과 통제욕이 결국 승리할 것이었다. 알았다.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한결 누그러져 있었다.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어디 가지 마. 내가 네 아버님한테 전화하고 바로 갈 테니. 어떤 년이 감히 우리 집안을 망치려 드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네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는 감격의 찬 목소리로 흐느꼈다. 빨리 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첫 번째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 그녀는 내가 다치지 않았는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녀가 신경 쓰는 것은 오직 가문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뿐이었다. 그녀는 나를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난리를 잠재우고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오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내가 만든 연극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정신을 이상하게 맑게 해주었다. 계획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시어머니 혼자로는 부족하다. 이 연극에는 더 많은 관객이 필요했다. 사람이 많을수록 더 치욕스럽고 더 비참해질 테니까. 나는 다시 주소록을 열어 시아버지 박 사장의 번호를 찾았다. 그는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지만
체면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아들이 밖에 애인을 두는 것은 큰일이 아니었지만 애인을 집에 데려와 난동을 부리고 아내를 내쫓는 것은 가문의 먹칠을 하는 치욕적인 일이었다. 나는 그의 약점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 운명의 아침, 두 번째 통화는 훨씬 더 극적일 것이었다. 김 여사와의 통화를 마친 후 나는 쉴 틈도 없이 곧바로 시아버지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어머니에 비해 박 사장은 상대하기 더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는 말이 없고 속을 알 수 없으며 항상 가부장적이고 위험 있는 모습을 유지했다. 하지만 나는 그 겉모습 뒤에 가풍과 집안의 체면을 극도로 중시하는 남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신호음이 울리고 박 사장은 거의 즉시 전화를 받았다. 잠결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여보세요. 나는 다시 연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나리오를 조금 바꿨다. 통곡하는 대신 억울함과 무력감에 참며느리의 모습을 연기했다. 목소리는 떨리고 중간중간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님, 저 서연이에요. 서연이냐? 이른 아침에 어쩐 일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아버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민 씨가. 나는 다시 말을 흐렸다. 침묵과 흐느낌이 모든 것을 말해주도록. 태민이가 왜 그러냐? 박 사장은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하기 시작했다. 너를 때리기라도 했느냐? 아니요. 그것보다 더 심해요. 아버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왔어요. 저보고 첩을 두고 사는 걸 받아들이래요. 성공한 남자가 밖에 여자를 하나 더 두는 건 집안 체면을 위한 당연한 일이래요. 제가 반대하니까 저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아버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조금 왜곡했다. 첩과 집안 체면이라는 단어가 그의 자존심과 낡은 가풍 사상에 비수처럼 꽂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항상 도덕과 가풍을 설파하던 그가 자신의 아들이 그런 파렴치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심지어 집안 체면을 핑계로 삼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침묵. 수학이 저편에 무서운 침묵이 흘렀다. 박 사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놈이 정말 그렇게 말했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네. 아버님께 거짓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 이건 부부 사이의 일이니 부모님은 신경 쓰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전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건 더 이상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문, 우리 집안의 명예에 관한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면 박 사장님 아들이 어떻다고 하겠어요. 아버님을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지만 정말 기댈 곳이 아버님밖에 없어요. 나는 교묘하게 문제를 부부 갈등에서 가문의 명예 문제로 확대했다. 나는 그를 가풍을 더럽히는 아들을 바로잡고 질서를 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가장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그놈 어디 있느냐? 너랑 그놈 지금 어디야? 박 사장이 으르렁거렸다. 분노가 극에 달한 듯했다. 네, 그 사람이랑 그 여자는 집 안에 있어요. 문을 잠가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복도에 혼자 앉아 있어요. 괘씸한 놈, 정말 괘씸한 놈. 박 사장이 소리쳤다.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당장 가겠다. 내가 아직도 지혜비로 보이는지 봐야겠다. 이 집안에 그런 패륜적인 놈은 있을 수 없어. 딸깍. 그가 전화를 끊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또 다른 큰 물고기가 낚였다. 강씨 집안에 가장 권력 있는 두 사람이 모두 오고 있었다. 한 사람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내 목적은 달성되었으니까. 하지만 시부모님만으로는 부족했다. 이 연극은 아주 성대해야 했다. 나를 반쪽짜리 눈으로 보던 모든 친척들이 빠짐없이 참석해야 했다. 나는 그들이 항상 존경하던 우상의 몰락을 직접 목격하게 하고 싶었다. 나는 주소록을 훑어 박 사장의 여동생, 고모님의 번호를 찾았다. 그녀는 집안에서 가장 입이 가벼운 사람이었다. 어떤 일이든 그녀의 입을 거치면 온 동네가 다 알게 되었다. 그녀야말로 내가 필요로 하는 가장 강력한 언론 매체였다. 여보세요? 서연이니. 이른 아침에 웬일이야? 좋은 일 있니? 고모님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모님, 흐흑. 나는 즉시 울음을 터뜨렸다. 비통하고 처절한 울음소리였다. 저 너무 힘들어요, 고모님. 태민 씨가. 나는 남편에게 쫓겨났다는 시나리오를 반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눈물겨운 디테일을 추가했다. 그 상간녀가 내 옷을 찢고 돌아가신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깨뜨렸다고 말했다. 태민이 내 뺨을 때리며 아들도 못 낳는 년은 꺼지고
다른 여자 드릴 거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나는 이런 디테일들이 고모님 같은 여자의 피를 끓게 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 세상에. 믿을 수가 없네. 태민이가 정말 그랬다고? 그 계집애는 대체 어떤 년이길래 그렇게 간이 부었대? 고모님이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다. 모르겠어요, 고모님. 저는 이제 갈 곳도 없고 너무 막막해요. 시부모님은 아들 편만 드시고 이제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흐느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것. 그래, 울지 마라.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내가 다른 숙모님들이랑 삼촌들한테도 전화할게. 우리가 당장 갈 테니.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 그런 여우 같은 년이 활개치게 놔둘 수는 없지. 고모님이 기세등등하게 선언했다. 네, 감사합니다, 고모님.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제가 믿을 사람은 고모님밖에 없어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멸감이 차올랐다. 나는 15분 안에 온갖 양념이 쳐진 내 이야기가 모든 친척의 귀에 들어갈 것이고 그들은 호기심과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틀림없이 때로 몰려올 것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무대는 준비되었고 관객들도 오고 있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가장 재미있는 연극이 시작되기를. 약 20분 후 이른 아침이라 조용했던 아파트 1층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은 시부모님이었다. 김 여사가 앞장섰고 살기등등한 얼굴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박 사장은 굳은 표정으로 뒤따랐다. 그들은 내가 춥고 무서운 척 웅크리고 앉아있던 엘리베이터 앞 의자로 직진했다. 나를 보자마자 김 여사가 달려왔지만 안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문하기 위해서였다. 너 정말이야? 거짓말이야? 태민이는 어딨어? 왜 너 혼자 여기 앉아있는 거야? 나는 눈물 맺힌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아버님, 거짓말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 여자랑 집 위에 있어요. 문을 잠가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손발을 떨고 버려진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리며 내가 쫓겨난 상황을 최대한 비참하게 연기했다. 박 사장은 나를 한번 훑어보고는 25층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았지만 이른 아침에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나를 보니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믿기 시작한 듯했다. 그놈한테 전화해봐. 그가 명령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태민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 꺼졌다. 그가 전화를 꺼버린 것이다. 전화를 안 받아요, 아버님.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부터 수십 통을 했는데도 안 받아요.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다. 고모, 삼촌, 숙모 등 거의 10명에 가까운 친척들이 쏟아져 나왔다. 모두들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아이고, 서연아. 이게 무슨 꼴이야. 고모가 달려와 나를 와락 껴안았지만 그녀의 눈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박 사장과 김 여사를 재빨리 훑었다. 아주버님, 형님, 이렇게 큰일이 있었는데 이제야 알았네요. 태민이는 어딨어요? 왜 아내를 혼자 이렇게 놔둬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동생에게 질책을 당하자 박 사장은 체면이 깎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집 위에 있다. 좀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길래 문을 잠그고 아내를 못 들어오게 해요? 성격이 직설적인 작은 삼촌이 말했다. 설마 서연이가 한 말이 진짜예요? 정말 여자를 집에 데려왔어요? 작은 삼촌의 질문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김 여사는 상황이 아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재빨리 태도를 바꿔 불쌍한 시어머니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끌어당겨 가식적인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었다. 자자, 동서, 아가씨들. 너무 소란 피우지 마세요. 무슨 오해가 있었겠죠. 우리 태민이 제가 알아요. 아내를 얼마나 아끼는데요. 아마 부부싸움하고 서연이가 삐져서 내려와 앉아있는 걸 거예요. 다 한 가족인데 무슨 일이든 조용히 집안에서 해결해야죠.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그녀는 정말 얼굴 바꾸기의 달인이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신문하려 들더니 이제는 부드럽게 달래려 하다니. 모든 것이 체면 때문이고 친척들 앞에서 망신당하기 싫어서였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쉽게 화제를 돌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나는 고모의 품에 안겨 더 크게 흐느꼈다. 아니에요, 고모님. 어머님 말씀 틀려요. 태민 씨가 정말로. 나는 다시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아침 출근을 하던 아파트 주민들이 지나가며 로비에 모인 무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몇몇은 나를 알아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기 씨 2508호 부부 아니야? 엄청 행복해 보였는데 왜 저렇게 싸우지?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박 사장과 김 여사를 더욱 초조하고 창피하게 만들었다. 됐다. 집으로 올라가서 확인하자. 박 사장이 결단을 내렸다. 서연아, 너 열쇠 있느냐? 문 열어라.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이 제 열쇠를 전부 빼앗아 갔어요. 제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요. 이 거짓말은 불길을 더욱 키웠다. 괘씸한 놈. 박 사장이 이를 갈았다. 그놈이 정말 그랬단 말이냐? 경비 불러. 당장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 내가 이 집 주인이니 내겐 그럴 권리가 있어. 로비에서의 연극은 절정에 달했다. 김 여사는 친척들을 진정시키려 애썼고 박 사장은 문을 부술 기세로 살기를 뿜었다. 고모와 숙모들은 나를 위로하거나 상황에 양념을 쳤다. 그리고 나는 그저 그곳에 앉아 버림받은 불쌍한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내가 만든 이 혼돈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몇 분 후 아파트 경비원 2명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박 사장의 설명을 들은 그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규정상 저희가 임의로 세대문을 파손할 수는 없습니다. 세대주의 동의가 있거나 경찰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바로 나야. 박 사장이 소리쳤다. 나는 이 집 주인 강태민의 아버지다. 하지만 서류상 세대주는 여기 민서연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나를 알아보고 정중하게 말했다. 모두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다. 김 여사와 박 사장은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인 양나를 쳐다보았다. 너 거짓말했어. 이 집은 내 아들 돈으로 산 집이야. 김 여사가 더듬거렸다. 그때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았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나약하지 않고 침착하고 또렷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고모님, 삼촌들. 맞습니다. 이 집은 제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지만 이제는 모두가 진실을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김 여사와 박 사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저는 진성건설그룹 회장님의 외동딸입니다. 나의 선언은 마치 원자폭탄처럼 로비 한가운데서 터져나왔다. 이미 팽팽했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모든 웅성거림과 수군거림이 멎고 극도의 놀라움에 찬 시선과 닫히지 않는 입들만이 남았다. 연극은 이제 패를 뒤집을 시간이었다. 로비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에어컨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숨막히는 정적이었다. 시부모님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변하며 놀라움과 공포를 오갔다. 진성건설그룹. 그들에게 그 이름은 결코 낯설지 않았다. 국내 최대 부동산 재벌 중 하나. 그들 가족이 감히 꿈도 꾸지 못할 거대한 세력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고아라는 이유로 항상 무시하고 경멸했던 며느리가 바로 그 제국의 공주였다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허튼 소리 하지 마. 김 여사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날카로운 도끼가 아니라 믿을 수 없다는 떨림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경비원을 향해 돌아섰다. 내 목소리는 이미 본래의 위엄을 되찾고 있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소장님 좀 와달라고 해주세요. C2508호 세대주가 낯선 사람이 불법 침입하여 점거하고 있으니 긴급 개문을 요청한다고 전해주세요. 내 태도가 완전히 바뀐 데다 그룹 회장 딸이라는 엄청난 타이틀까지 더해지자 경비원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황급히 무전기를 꺼내 연락했다. 친척들도 이제야 정신을 차린 듯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가식적인 동정이 아니라 경외와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다. 그들은 이 믿을 수 없는 반전에 대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몇 분 후 배가 나온 중년의 관리소장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민서연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방금 연락받았습니다.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관리소장의 정중한 태도는 나의 신분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다. 시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잿빛 얼굴로 망연자실 서 있었다. 제 아파트에 누군가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간결하게 말했다. 관리사무소에서 기술팀과 협력하여 즉시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대기하고 있던 기술팀에게 명령했다. 20여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술팀이 작업을 시작했다. 드릴 소리와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망치처럼 긴장된 분위기를 내리쳤다. 김 여사와 박 사장은 구석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 10여 분 후 마침내 잠금 장치가 파괴되고 문이 활짝 열렸다. 관리소장과 경비원 2명이 먼저 들어가고 내가 뒤따랐다.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사람들이 때를 지어 안으로 들어왔다. 내부의 광경은 내가 CCTV로 본 그대로였다. 타락의 흔적이 가득한 전쟁터. 하지만 모두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침실의 광경이었다. 침실 문은 닫혀있지 않았고 거실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우리 부부의 침대 위에서 강태민과 상간녀, 한유라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매우 선정적인 자세로. 갑작스러운 소음과 빛에 그들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강태민은 눈을 비비며 멍하니 밖을 내다보았다. 자신의 부모님을 필두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얇은 이불을 끌어당겨 자신과 애인을 가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보았다. 김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금쪽 같은 아들의 이런 치욕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박 사장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태민을 가리켰지만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친척들은 경악하여 입을 막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혼란스럽고 비극적인 희극이었다. 태민과 유라는 공황 상태에 빠져 허둥지둥 옷을 찾아 입었다. 그들은 덫에 걸린 쥐처럼 도망칠 곳이 없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팔짱을 낀 채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통쾌하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았다.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이것이 그가 선택한 결말이었다. 이것이 그와 그의 가족이 받아야 할 마땅한 치욕이었다. 현장 덮치기 연극은 이보다 더 극적일 수 없게 막을 내렸다. 혼란과 비난의 수군거림 속에서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잡음을 압도할 만큼 단호하고 또렷했다. 이제 모두 똑똑히 보셨습니까?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나는 여전히 굳어있는 박 사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버님, 이것이 강태민 씨가 항상 저에게 말하던 집안의 체면이라는 것입니까? 내 질문은 그의 상처를 후벼 파는 칼날과 같았다. 박 사장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가누었다. 나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김 여사를 향해 돌아섰다. 어머님, 이것이 어머님의 금쪽 같은 아들, 어머님의 자랑거리입니까? 김 여사는 증오와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어떤 말도 무의미했다. 그들의 연극은 끝났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김 여사의 흐느낌과 강태민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웠다. 그는 마침내 급하게 바지를 입었지만 상의는 벗은 채였다. 그의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했다. 상간녀 한유라는 얇은 이불을 몸에 두른 채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창백했다. 친척들은 모두 입을 다문 채 서 있었다. 그들은 나를 한번, 태민의 가족을 한번 쳐다보았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버릇없는 며느리를 훈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치욕적일 수 없는 가정, 비극의 어쩔 수 없는 관객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처음의 공황 상태에서 벗어난 태민이 약간의 평정을 되찾은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천천히 침실에서 나와 내 앞에 섰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는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미쳤었나 봐. 귀신에 씌었던 거야. 제발,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맹세할게. 우리 5년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바로잡을 기회를 줘. 후회하는 남편의 연기가 시작되었다. 그는 비참하게 울며 애원했다. 어제의 나였다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심장이 돌처럼 굳어 있었다. 나는 내 발밑에 무릎 꿇은 그를 동정심 없이 오직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이 눈물이 진정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두려움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가 가져다준 부유한 삶을 잃을까봐, 이 집과 차, 그리고 그의 미래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내가 아무 반응이 없자 김 여사도 용기를 얻은 듯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들 곁으로 기어와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래, 얘야. 얘가 잘못했다고 하잖니. 도망가는 사람은 잡아도 뉘우치는 사람은 용서해줘야지.
네가 이 집 맏며느리고 얘 아내잖니. 네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야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렴. 내가 얘 단단히 버릇 고쳐놓을게. 내가 너한테 빌게. 두 모자는 비극적인 연극을 함께 펼치며 감정과 도리를 이용해 나를 압박하려 했다. 그들은 이렇게 많은 친척들 앞에서 내가 차마 이를 크게 벌이지 못하고 대의를 위해 한 발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조용히 몸을 돌려 벽에 걸린 스마트 TV로 걸어갔다.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내 연결 포트에 꽂았다. 침착하게 리모컨 버튼 몇 개를 눌렀다. TV 화면이 켜지고 그 뒤에 나타난 것은 두 모자의 모든 연기를 완전히 잠재워버렸다. 그것은 바로 CCTV에서 추출한 영상이었다. 태민과 유라가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의 모든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은 빠르게 재생되었지만 주요 장면들은 선명하게 느린 화면으로 재생되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숨을 죽였다. 그들은 태민과 유라가 소파 위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유라가 뻔뻔하게 내 드레스룸을 뒤지고 비싼 명품들을 입어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가장 끔찍하게도 그들은 태민과 애인의 대화를 똑똑히 들었다. 고디야, 자기야. 걔는 고아에 기댈 곳도 없고 나한테 죽고 못 살잖아. 내가 달콤한 말 몇 마디만 해주면 고분고분 말 잘 들어. 적당한 때 봐서 최대한 조용히 내보낼 거야. 이 재산, 이 집 전부 다 우리 것이 될 거야. 한마디 한마디가 방 안에 단호하고 잔인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강태민의 모든 거짓, 계산, 그리고 비열함을 남김없이 벗겨냈다. 이제 아무도 그것이 그저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말할 수 없었다. 이것은 명백히 오랫동안 계획된 음모였다. 태민과 김 여사는 TV 화면을 올려다보았다.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동과 말이 이렇게 선명하게 녹화되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내가 설치한 덫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완벽하고 잔인했다. 영상이 끝나고 나는 TV를 껐다.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지만 이번에는 적나라한 진실의 침묵이었다. 나는 다시 몸을 돌려 여전히 바닥에 굳어있는 태민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더 할 말 있나요?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었다. 저 영상이 가장 강력한 선고였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민 씨, 이 순간부로 당신과 나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이혼 서류는 내일 제 변호사를 통해 보내겠습니다. 이 집과 제 소유의 모든 것에서 24시간 내로 당신 물건 챙겨서 나가세요. 나는 김 여사와 모든 친척을 둘러보았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고모님, 삼촌들. 오늘 이렇게 와서 증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극은 이제 끝났으니 모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나의 선언은 단호하고 냉정했으며 누구도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조용히 한 사람씩 몸을 돌려 떠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당황스러움과 수치심 속에서 자리를 떴다. 그들이 그토록 흥미진진하게 보러 왔던 연극은 결국 그들을 비참한 조연으로 만들어버렸다. 넓은 집에는 이제 나와 태민, 그의 부모, 그리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상간녀만이 남았다. 하지만 나에게 그들은 이제 낯선 사람일 뿐이었다. 친척들이 마침내 침묵과 어색함 속에서 모두 떠나자 넓은 아파트는 이상할 정도로 텅 비고 서늘하게 느껴졌다. 소라는 지나갔고 적나라한 진실과 산산조각 난 미래만이 남았다. 태민은 여전히 그곳에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김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한 눈으로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평생을 가부장적으로 살아온 박 사장은 이제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는 벽에 기댄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들은 졌다. 현장에서 발각되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거짓과 추악한 계산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처참하게 졌다. 그들은 아마 이 엄청난 충격을 아직 소화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잘못을 했더라도 기껏해야 시끄러운 이혼 소송 정도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겠지. 그들은 고아인 내가 이곳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들은 자신들이 곧 마주하게 될 폭풍의 진짜 규모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이전의 시끄러운 소리와는 다른 정중한 벨소리였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태민은 당황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 상황에 또 누가 온단 말인가? 나는 놀라지 않았다. 침착하게 문을 열러 나갔다. 문 밖에는 내 변호사 친구 유비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위엄있고 전문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중년의 남자가 함께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비서이자 우리 그룹의 법무팀장인 한 실장이었다. 괜찮아? 유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작게 물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와. 이제 정식으로 소개할 시간이야. 나는 뒤로 물러서서 유비와 한 실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낯선 두 사람, 특히 한 실장의 분위기는 방 안의 공기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김 여사와 박 사장은 그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태민도 경계심 가득한 얼굴로 일어섰다. 누구야? 그가 나에게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한 실장 옆으로 가서 또렷하게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쪽은 제 이혼 소송을 대리할 유비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진성그룹의 한 실장님으로 제 아버님의 위임을 받아 몇 가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성그룹이라는 이름은 다시 한번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다. 아버님? 태민이 더듬거렸다. 누구 아버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차갑고 낯선 눈빛이었다. 강태민 씨, 고아인 내가 어떻게 이런 고급 아파트에 살고 일도 안 하면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는지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이름도 없는 작은 회사 실장인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좋은 계약들을 따낼 수 있었는지 궁금해 본 적은요? 나의 질문 하나하나가 그의 자만심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태민은 뒷걸음질 쳤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끔찍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때 한 실장이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진성그룹 진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한동훈입니다. 그리고 여기 민서연님은 바로 진 회장님의 유일한 따님이십니다. 오, 네. 현장 발각 때보다 더 큰 두 번째 폭탄이 터졌다. 아까가 충격이었다면 지금은 경악이었다. 김 여사는 입을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 사장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기대지 않았더라면 쓰러졌을 것이다. 태민은 나를 한 실장을 한 번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광기와 불신이 가득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얘는 고아라고 했어. 저희 아가씨께서 진실한 사랑을 찾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실장이 비꼬는 듯 말했다. 하지만 사람을 잘못 고르신 것 같군요. 한 실장은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강태민 씨, 이것은 이 아파트의 소유권 증명서입니다. 민서연님 단독 명의로 결혼 전에 아버님께 증여받은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타고 다니는 벤츠 차량의 서류입니다. 역시 민서연님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는 다른 서류 뭉치를 가리켰다. 당신의 은행 계좌 사본입니다. 여기에는 민서연님이 사업자금으로 이체해준 1억 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민서연님의 고유 재산입니다. 저희는 이 돈의 출처를 증명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민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살고 있는 집, 타고 다니는 차,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사업 자금. 모든 것이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그는 그저 다른 사람의 재산에 빌붙어 사는 기생충, 사기꾼에 불과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는 유비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다니는 회사, 안성건설 말이죠. 그 회사의 최대 투자자가 바로 진성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승진하고 쉽게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것이 회장님의 배려였습니다. 따님이 선택한 남편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요.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강태민의 커리어, 그의 모든 자부심이 발가벗겨졌다. 그는 자수성가한 유능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도 모르는 더 큰 판 위의 꼭두각시, 장기말에 불과했다. 이 진실은 바람 피우다 걸린 것보다 더 잔인했다. 그것은 그의 내면과 외면을 완전히 파괴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그랬구나. 그랬던 거였어. 전부 다 장난이었어. 그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처량하고 비통해졌다. 강씨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다. 외도의 치욕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학대했던 며느리의 끔찍한 진실 때문이었다. 강태민의 미친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 웃음에는 씁쓸함, 절망, 그리고 자조가 가득 담겨 있었다. 항상 자신의 외모와 능력에 자신감이 넘쳤던 그는
이제 자신이 인생이라는 연극의 광대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냥꾼인 줄 알았지만 결국 사냥감이었다. 길들이기 쉬운 고아를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불사조였다. 처음에 충격에서 벗어난 김 여사는 이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듯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내게 달려왔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아니라 비참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아냈다. 서연아,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몰랐어.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제발 나를 용서하고 태민이도 용서해 주렴. 걔가 어리석어서 저 계집애한테 홀려서 그런 거야. 네가 걔 아내니까 네가 걔를 구해줘야지. 내 아버지한테 한마디만 해다오. 제발 걔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우리 가족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우리 가족? 나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어머님, 감히 우리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신 적이나 있으셨나요? 그저 돈 안 받는 가정부, 마음대로 짓밟아도 되는 대리모 정도로 생각하신 거 아니었나요? 내 말은 비수처럼 김 여사의 심장에 꽂혔다. 그녀는 멍하니 서서 입만 벙긋거렸다. 이제 어떤 말도 무의미했다. 평생을 가부장적으로 살아온 박 사장도 더 이상 위험을 지킬 수 없었다. 그는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아니, 민서연 양. 이 일은 우리 가족의 잘못이오. 우리가 태산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에게 못할 짓을 했소. 우리가 잘못했으니 제발 지난 5년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태민이에게 살기를 열어주시오. 걔가 직장도 잃고 모든 걸 잃으면 걔 인생은 끝나는 거요. 그들은 호칭을 바꿨다. 누가 여기서 권력을 쥐고 있는지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이 뒤늦은 사과가 그들이 준 모든 상처를 지울 수 있을까? 나는 붕괴 직전에 그 가족을 바라보았다. 통쾌함은 없었다. 그저 운명의 아이러니가 우스울 뿐이었다. 나는 한때 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갈망했다.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거부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자 그들은 돌아와 애원하고 있었다. 그때 한 실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하고 전문적이었다. 두 분께서는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강태민 씨는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 기만행위를 했습니다. 민서연 님이 사업 자금 명목으로 이체한 1억 원은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도, 즉 제3자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끝까지 갈 경우 강태민 씨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가볍지 않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라는 두 글자는 강 씨 가족의 얼굴을 다시 한번 하얗게 질리게 했다. 그들은 이것이 그저 민사이혼 소송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형사사건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태민이 중얼거렸다. 그는 절망적인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서연아, 제발. 나를 벼랑 끝으로 몰지 마. 모든 걸 다 돌려줄게. 집에서도 나갈게. 다시는 널 귀찮게 안 할게.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줘. 그는 내 발치로 기어와 다리를 잡으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몬 건 내가 아니야. 나는 비웃었다. 당신의 탐욕과 거짓이 당신을 그 길로 이끈 거지. 당신은 스스로 무덤을 판 거야, 강태민 씨. 바로 그때 아까부터 침실에 웅크리고 있던 상간녀 한유라가 강태민이라는 배가 곧 침몰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황급히 태민의 셔츠를 걸치고 거의 드러난 몸을 가린 채 뛰쳐나왔다. 그녀는 태민도 나도 쳐다보지 않고 김 여사와 박 사장 앞으로 곧장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아주머니, 아저씨,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강태민 씨한테 속았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시작했다. 그 사람은 저한테 곧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자기 아내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빌어먹는 여자라고 했어요. 아내한테 아무 감정도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맹목적으로 믿었어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두 분께 맹세코 저는 누구의 가정도 파괴할 의도가 없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순진한 여자가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연기는 완벽했다. 그녀는 모든 죄를 태민에게 떠넘기고 자신을 동정받을 만한 피해자로 만들어 책임을 면하려 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사랑을 속삭이던 애인이 이제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본 태민은 분노와 불신의 찬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널 속였다고? 유라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더 이상 부드러움은 없었다.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당신 와이프는 늙고 못생겼고 무식하다고 했잖아. 동정심 때문에 같이 사는 거라고 했잖아.
곧 나랑 결혼해서 제대로 된 신분을 주겠다고 했잖아. 전부 당신이 한 말이야. 내가 지어낸 거 아니라고. 태미는 할 말을 잃었다. 부인할 수 없었다. 그것은 분명 그가 한 말이었다. 그는 애인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고 비하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로 등에 칼을 맞았다. 불륜 커플의 추악한 폭로전은 분위기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상황을 수습하려던 강씨 가족은 이제 더러운 연극을 한 편 더 보게 되었다. 그들은 완전히 체면을 구겼다. 나는 조용히 서서 지켜보았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상간녀의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나는 그녀를 위해 또 다른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었다. 한유라의 연기는 매우 뛰어났다. 그녀는 울고불고 매달리며 자신이 사기꾼 남자에게 속은 순진한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려 했었다. 혼란에 빠진 김 여사와 박 사장은 그녀의 말을 어느 정도 믿는 듯했다. 그들은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았다. 아마 그들 마음속에서도 아들은 한순간의 실수였고 진짜 주범은 저 여우 같은 년이라고 믿고 싶었을 것이다. 내 말이 정말이냐? 김 여사가 약간 누그러진 목소리로 물었다. 증거라도 있느냐? 네, 있어요. 유라는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항상 저한테 카톡으로 자기 아내 험담을 했어요. 온갖 약속도 했고요. 제가 그 메시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녀는 방구석에 던져진 자신의 핸드백을 쳐다보았다. 그 안에 휴대폰이 있었다. 그녀는 그 메시지들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태민을 폭로함으로써 그의 가족과 동맹을 맺거나 최소한 연루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치밀하게 계산했지만 내가 그녀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계산했다는 사실은 몰랐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유비에게 눈짓을 보냈다. 유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한유라 씨, 증거가 카카오톡 메시지라고 하셨죠? 마침 저희에게도 몇 가지 메시지가 있네요. 혹시 유라 씨가 가진 것과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유비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에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이 여러 장 나타났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께 보시죠. 유비가 강씨 가족과 유라를 향해 화면을 돌렸다. 메시지 내용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것은 유라가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었다. 그녀가 이미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다른 대화들이었다. 한유라, 오빠, 그 짜증나는 마누라 출장 갔어? 오늘 밤에 우리 집으로 와. 보고 싶어 죽겠어. 강태민, 내가 보고 싶은 거야. 내 카드가 보고 싶은 거야. 한유라, 둘 다지. 참, 이번에 루이비통 신상백 너무 예쁘더라. 사주라, 응? 내가 이렇게 몰래 만나주는 위로금이라고 생각해. 강태민, 또 가방이야? 지난달에 샤넬 사줬잖아. 한유라, 어차피 오빠 와이프 돈이지 오빠 돈도 아니잖아. 뭘 그렇게 아까워해. 그냥 접대비 썼다고 해. 그 여자 바보라서 아무것도 모를걸. 한 줄 한 줄 저속하고 추악한 대화가 이어졌다. 그것은 한유라의 진짜 얼굴, 즉 돈이나 밝히는 여자의 모습을 남김없이 드러냈다. 그녀는 결코 순진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민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았고 심지어 돈을 뜯어내기 위해 나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부추기기까지 했다. 유비는 화면을 계속 아래로 내리며 다른 대화들을 보여주었다. 한유라, 오빠, 대체 언제 그 여자랑 헤어질 건데? 나 이제 그림자 애인 노릇 지긋지긋해. 내가 그 집 안주인하고 싶다고. 강태민, 조금만 기다려. 우리 부모님이 워낙 까다로워서 계획이 필요해. 한유라, 그럼 우리 덫을 놓자. 그 여자가 바람 피우는 것처럼 꾸며서 현장을 잡는 거야. 그럼 오빠는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이혼할 수 있잖아. 모든 재산은 오빠 거, 우리 것이 되는 거고. 이 대목에서 방아는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더욱 무서웠다. 그 음모, 그 계획은 배신보다 더 악랄하고 잔인했다. 그들은 내 돈을 원했을 뿐만 아니라 내 명예까지 파괴하려 했다. 한유라는 태블릿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얼굴에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는 떨며 더듬거렸다. 아니야, 아닐 거야. 어떻게 당신들이 이 메시지를. 유비가 비웃었다. 어떻게 얻었는지는 알 필요 없고 이 증거들로 인해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당신은 사기와 명예훼손 음모의 공범입니다. 이 자료들을 경찰, 법원, 그리고 당신 회사에 넘기면 당신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한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연극은 완전히 막을 내렸다. 그녀는 스스로 막다른 길에 몰렸다. 피해자 연기를 하려다. 결국 부인할 수 없는 범죄자가 되었다. 김 여사와 박 사장은 혐오와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속았다.
아들이 여우에게 홀린 것이 아니라 독사와 결탁하여 온 가족을 해치려 했던 것이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김 여사가 유라의 얼굴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더럽고 거짓말쟁이 같은 년, 네가 내 아들을 망쳤어. 유라는 더 이상 머물 면목이 없었다. 그녀는 허둥지둥 옷과 가방을 챙겨 도둑처럼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유라가 떠나자 방 안에는 폐허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만이 남았다. 상간녀의 연극은 끝났지만 강씨 가족의 비극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때 한 실장이 위험있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거짓의 대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그는 태민과 그의 부모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재미있는 연극은 끝났습니다. 이제 법으로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한 실장의 눈에는 한치의 용서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강태민과 그의 가족에 대한 진짜 처벌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한유라의 등 뒤로 문이 쾅 닫히자 모든 혼란이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폭풍전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강씨 가족은 이제 누구에게도 책임을 떠넘길 수 없었고 더 이상 연기할 배역도 없었다. 그들은 적나라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고 나와 변호사 그리고 법과 마주해야 했다. 한 실장은 그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이혼 합의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두 분과 강태민 씨, 이것이 저희 측에서 제시하는 조건입니다. 첫째, 즉시 이혼합니다. 둘째, 강태민 씨는 24시간 내로 이 아파트에서 나가야 하며 개인 소지품 외에 어떤 재산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셋째, 벤츠 차량과 민서연 님이 지원했던 현금 1억 원은 한 푼도 빠짐없이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기한은 6개월 드리겠습니다. 한 실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반응을 살핀 뒤 마지막 조건을 말했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조건입니다. 만약 이 조건들에 동의하고 성실히 이행한다면 저희는 사기 및 횡령,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강태민 씨가 감옥에 가지 않을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그 네 글자는 구명줄인 동시에 선고였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잃는 것과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평생을 오만하게 살아온 박 사장은 이제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를 받아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동의하겠소. 태민은 아무 말 없이 넋 나간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애인, 집, 차, 그리고 곧 커리어까지 잃을 것이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협상할 카드가 없었다. 합의서는 변호사의 입회하에 신속하게 서명되었다. 태민이 남편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을 때 나는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아마 그 순간 그는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절실히 깨달았을 것이다. 모든 일이 끝나고 한 실장과 유비가 돌아갔다. 한 실장은 24시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집안에는 다시 나와 그 가족만이 남았다. 하지만 이제 역할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었고 그들은 곧 떠나야 할 불청객이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나는 손님 방으로 옮겼고 그들이 짐을 쌀 수 있도록 안방을 내주었다. 저편에서 울음소리, 말다툼 소리, 서로를 탓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김 여사는 태민이 어리석게 여자에게 속았다고 탓했고 태민은 부모님이 나를 너무 무시해서 일이 이렇게 커졌다고 원망했다.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다음 날 아침, 태민과 그의 부모는 조용히 짐을 쌌다. 집안의 거의 모든 물건이 내가 산 것이었기에 그들이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다. 그들이 마지막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설 때 태민이 멈춰서서 나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서연아.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모든 건 끝났어요. 당신만의 행복을 찾길 바라요. 나는 원망 없이 평온하게 말했다. 증오를 품는 것은 내 마음만 무겁게 할 뿐이었다. 그에게 가장 큰 벌은 나의 복수가 아니라 남은 평생 그를 따라다닐 죄책감과 후회일 것이다. 그들이 떠나고 문이 닫히자 평화가 찾아왔다. 나는 텅 빈 집 한가운데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마침내 나는 자유로워졌다. 그 후 며칠 동안 내 삶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갔다. 나는 사람을 불러 집 전체를 대청소하고 그들의 흔적이 남은 모든 것을 버렸다. 새 친구, 새 소파를 들였다.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싶었다. 나와 태민의 이혼 소식과 그의 몰락은 금세 퍼져나갔다. 태민이 일하던 안성건설은 즉시 그를 해고했다. 그런 큰 도덕적 스캔들을 일으킨 직원을
특히 대주주인 진성그룹과 관련된 인물을 계속 고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직장도 집도 잃고 막대한 빚까지 떠안게 된 태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비좁은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다. 궁핍한 생활과 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는 그를 과묵하고 신경질적이며 술에 절어 사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강씨 가족은 그들의 탐욕과 오만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내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나는 나만의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창업을 결심했다. 나는 강씨 가족이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면 분수를 알고 조용히 지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김 여사의 뻔뻔함과 증오심을 또다시 과소평가했다. 그녀에게 돈과 명예를 잃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금쪽 같은 아들을 잃고 자신이 항상 경멸하던 며느리 앞에서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직접적으로 괴롭힐 수 없게 되자 더 더럽고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내 명예와 커리어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친척, 이웃, 옛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원래부터 바람을 피우던 여자였고 애인과 짜고 남편에게 덫을 놓아 재산을 빼앗고 시댁 식구들을 내쫓은 악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불쌍한 시어머니 역할을 연기하며 듣는 사람마다 눈물로 호소했다. 사건의 절정은 그녀가 아버지의 회사, 진성그룹 본사까지 찾아왔을 때였다. 그날은 그룹의 중요한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고 많은 주요 파트너들과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낡고 해진 옷을 입은 김 여사는 1층 로비로 뛰어들어 울부짖으며 난동을 부렸다. 내 아들 내놔. 진 회장, 당신 회장이면 다야? 딸년 시켜서 남의 남편 뺏고 가정 파괴하게 만들어? 여러분, 와서 보세요. 돈만 많으면 뭐해. 이렇게 부도덕한데 그녀는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웠고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보안팀이 달려와 제지했지만 그녀는 기둥을 붙잡고 소리치며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 집에 있던 나는 한 실장에게서 소식을 전해 듣고 분노와 피로감을 동시에 느꼈다. 증오는 그녀를 염치도 없는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내가 가야 할까? 망설였다. 내가 나타나면 일은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침묵하면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사실로 믿고 아버지와 그룹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었다. 내가 망설이는 동안 한 실장이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아가씨는 집에 계십시오. 이 일은 회장님과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나서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한 실장이 무엇을 하려는지는 몰랐지만 그들을 믿기로 했다. 그룹 로비. 호기심 가득한 군중과 수많은 카메라 렌즈 앞에서 나의 아버지 진 회장께서 침착하게 걸어 나오셨다. 그는 전혀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않으셨다. 그는 바닥에서 울부짖는 김 여사를 엄격하면서도 약간의 동정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셨다. 그리고 기자들을 향해 돌아서서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입니다. 제 딸의 가정사는 원래 여러분을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부인께서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으니 저 역시 모든 것을 명확히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한 실장에게 눈짓했다. 한 실장은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내 기자들에게 한 부씩 나누어 주었다. 이 안에는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제 딸의 이혼과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 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제 사위의 외도 영상과 사진, 재산 편취 증거, 그리고 그가 상간녀와 함께 아내를 모함할 계획을 세운 메시지 내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불미스러운 일이기에 이것들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황급히 자료를 넘겨보았다. 웅성거림과 놀라움에 찬 시선들이 나타났다. 진실은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다. 제 딸이 남편을 빼앗고 시댁을 내쫓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집은 결혼 전 제 딸의 재산이었고 떠나야 할 사람은 배신한 사람입니다. 법과 도리 모두 우리 편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김 여사를 내려다보며 목소리를 조금 낮추셨다. 부인, 아들이 실패한 것을 보는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다시 시작하도록 돕는 대신 부인께서는 계속해서 그를 감싸고 잘못된 길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부인의 사랑은 맹목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뒤돌아 안으로 들어가셨다. 한 실장이 남아 그룹을 대표해 이번 소란은 문제 삼지 않겠지만 재발 시에는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김 여사의 연극은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게 끝났다. 그녀는 피해자를 연기하려다 결국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온 가족의 거짓과 추악함을 몸소 증명했다. 그녀는 군중의 침묵과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보안팀에 의해 건물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녀의 마지막 발악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진성그룹에서의 비참하고 치욕적인 자작극 이후 강씨 가족은 이 도시에서 증발한 듯했다. 그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도 어떤 문제를 일으킬 용기나 염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뉘우침이 아니라 절망 속의 도피였다. 그들 인생 최대의 연극은 사회 전체의 경멸이라는 박수갈채를 받으며 처참하게 막을 내렸다. 마침내 내 삶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초인종 소리에 놀라거나 낯선 번호의 전화에 불안해하지 않았다. 과거의 유령, 배신과 추악한 음모는 진실의 빛에 밀려 허공으로 사라졌다. 나는 승리했다는 것을 알았다. 환호성도 통쾌함도 없는 그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승리였다. 폭풍을 지나 마침내 평온한 항구를 찾은 기분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긴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다. 고통은 충분했고 눈물도 말랐다.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 시간이었다. 무너진 결혼 생활의 잿더미 위에서 내 삶을 다시 세울 시간. 가족이라는 든든한 버팀목 아래 나는 오랫동안 꿈꿔왔지만 아내의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접어두었던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했다. 나만의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그룹에서 정해진 자리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고 싶지 않았다. 작지만 내 땀과 노력, 재능으로 이룬 나만의 제국을 만들고 싶었다. 서연 디자인은 그렇게 탄생했다. 단순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담은 이름. 서연과 투명함이 내가 추구하는 경영 철학이었다. 아버지는 모든 일을 겪으신 후 더 이상 나를 어떤 틀에도 가두려 하지 않으셨다. 딸의 결정을 전적으로 믿고 지지해 주셨다. 아버지는 내가 받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돈을 주지 않으셨다. 대신 더 귀한 것,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인맥과 파트너들을 소개해 주셨다. 내 힘으로 일어서거라. 하지만 네 뒤에는 항상 그룹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창업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다. 나는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낮에는 직접 운전하며 고객을 만나고 현장을 답사하고 공급업체와 협상했다. 밤에는 도시의 불빛이 켜지면 홀로 도면과 아이디어에 몰두했다. 집은 사무실이 되었고 거실은 회의실, 침실은 작업실이 되었다. 커피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몇 시간밖에 못 자고 문득 떠오른 디자인 아이디어에 벌떡 일어나는 밤도 있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내 손으로 고른 타일 하나, 내가 직접 조합한 색상 하나, 내 도면에서 탄생한 공간 하나하나가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감을 주었다. 나는 5년 동안 현모양처라는 역할에 갇혀 잃어버렸던 열정과 창의력 넘치는 진짜 민서연을 되찾았다. 회사는 점차 첫 고객을 확보하고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서연 디자인은 업계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스타일과 재능과 진심을 겸비한 대표로 알려졌다. 나는 회장 딸이라는 꼬리표 없이도 내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바쁜 와중에도 유비는 종종 나를 밖으로 끌어내 휴식을 강요했다. 너 워커홀릭 될 작정이야? 그녀는 투덜거리면서도 내 접시에 가장 맛있는 스테이크 조각을 놓아주었다. 일도 좋지만 즐기면서 해야지. 예쁘고 능력 있고 싱글인데 저밖에 남자들한테 기회 좀 줘라. 나는 그저 웃었다. 큰 상처를 입은 내 마음은 얼어붙은 듯했다.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았다. 아니 두려워했다. 또다시 믿음을 잘못 두는 것이, 또다시 배신의 고통을 겪는 것이 두려웠다. 지금의 삶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에겐 커리어, 친구, 가족이 있었다. 더 이상 남자는 필요 없다고. 시간은 흘러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났다. 신생회사가 힘차게 성장하기에,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날은 주말 오후, 비가 갠 서울 하늘은 맑았다. 큰 계약을 성사시킨 기념으로 나 자신에게 선물한 흰색 스포츠카의 뚜껑을 열고 바람이 시원한 강변 도로를 여유롭게 달리고 있었다. 차 안에서는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흘러나왔다.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웠다. 사거리 신호대기에 멈춰 섰을 때 우연히 길가를 보았다. 익숙한 뒷모습이 고장난 낡은 오토바이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는 낡고 기름때 묻은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몸은 마르고 검게 탔으며 한때 깔끔하게 넘겼던 머리는 헝클어져 이마를 덮고 있었다. 잠시 후에야 나는 그가 강태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도 내 차를 알아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는 깜짝 놀라 굳어버렸다. 그리고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초라한 얼굴과 당혹감을 감추려는 듯 계속 오토바이를 고치는 척했다. 그는 부끄러워했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다. 나는 경적을 울리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밟았다. 차는 조용히 미끄러져 나갔고 그의 모습은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지다 사라졌다. 통쾌하지도 그의 몰락이 기쁘지도 않았다. 마음은 텅 빈 듯 평온했다. 그는 한때 나의 세상이었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 멀고 희미한 기억일 뿐이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했다. 그는 나를 늙고 못생기고 무식하다고 비웃었다. 그는 자신의 외모와 자수성가한 커리어를 자랑스러워했다. 이제 나는 점점 더 성공하고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게 되었고 그는 실패와 궁핍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아마 이것이 운명의 가장 공평한 심판일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거짓과 배신의 길을 선택했고 이것이 그가 치러야 할 대가였다. 돈보다 더 비싼 인격과 자존심의 상실이라는 대가. 나는 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정원이 있는 청담동의 새 빌라로 차를 몰았다. 이곳은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나만의 안식처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다. 유비가 분홍색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분주하게 요리하고 있었다. 왔어? 사장님, 손 씻고 와서 밥 먹어. 오늘 내가 실력 발휘해서 갈비찜 했어. 거실에서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가 예쁜 여자아이와 놀아주고 계셨다. 유비의 딸이었다. 나를 본 아이가 서연 이모 하고 외쳤다. 이게 다가 아니야. 유비가 윙크했다. 오늘 귀한 손님 오셨거든. 정원에서 한 남자가 눈부신 해바라기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다. 최근 프로젝트에서 알게 된 재능 있는 젊은 건축가 서혜준 씨였다. 그는 온화하고 진실하며 매우 따뜻한 미소를 가졌다. 그는 태민과 달랐다. 화려한 말도 과장된 행동도 없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나를 챙겨주고 곁에 있어주며 나에게 신뢰와 평온함을 주었다. 얼어붙었던 내 심장이 다시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그가 미소 지으며 내게 꽃다발을 건넸다. 서연 씨가 해바라기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나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은은한 향기를 맡았다. 아주 오랜만에 내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와 유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그날 저녁 식사는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아이의 옹알이가 울려 퍼졌다. 우리는 일에 대해, 미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어두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온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쳐 흘렀다. 아버지는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아버지가 옳았다. 진성가의 문은 언제나 나를 위해 열려 있었다. 그리고 나는 폭풍우를 지나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에게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그리고 행복에게로 돌아왔다. 과거는 정말로 뒤에 남았다. 진실한 사랑, 빛나는 커리어, 그리고 희망찬 새 출발로 가득한 인생의 새로운 장이 내 앞에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 마음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약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과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진심에서 오는 것이었으니까.